지킬 박사와 하이드 다시 1.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지음, 황윤영 옮김.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인간의 이중성을 나누기도 하고 결합시키기도 하는 선과 악 두 영역 사이에 고랑이 있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아동 문학의 명작으로 꼽히는 모험소설 보물섬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이다. 그는 인간의 양면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또 하나의 대표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에 걸쳐 널리 읽히는 작가가 되었다. 스티븐스는 1850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부유한 등대 건축기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복하게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자주 여행을 다녔다. 유년기에 시작된 여행은 평생에 걸쳐 이어졌고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그는 에든버러 대학 공학과에 들어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이내 법학과로 옮겼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을 끝내 놓지 못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길을 택했다. 모험과 자유를 사랑했던 그는 화가들과 함께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글을 썼는데 이때 쓴 수필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이 여행에서 그는 장차 아내가 될 페니 오즈번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스티븐스는 헌신적인 아내와 두 의붓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이 결혼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비가 내려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여름, 스티븐스는 의붓아들 로이드와 지도를 그리며 놀다가 한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쓰기 시작한 이 이야기가 바로 보물섬이다. 아동문학의 고전이자 해적소설의 시초가 된 이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자마자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 독자들에게도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그 후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연달아 큰 인기를 얻으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굳혔다. 그는 30대 후반이 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허먼 멜빌의 남태평양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그는 그곳으로 요양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정착하여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다 6년 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생전에 바라던 대로 자신의 집이 있던 사모아 섬의 언덕에 묻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그의 묘비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본국은 항해자, 바다가 고향, 그리고 사냥꾼, 언덕이 고향. 100년이 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출간 6개월 만에 4만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뜨거운 인기는 1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줄곧 이어지고 있다. 음울한 런던 거리에 대한 묘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기이함을 한껏 끌어올리고 편지, 증언, 진술서로 이루어진 다양한 구성은 하이드의 정체에 대한 긴장감을 자극하여 서둘러 페이지를 넘기게 한다.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요소가 많은 이 작품은 그 흡입력 덕분에 영화로 여러 번 제작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1997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되었으며 한국에서도 티켓 매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인기작이다. 이 뮤지컬의 대표곡 중 하나인 지금 이 순간은 뮤지컬계 남자 배우들이 가장 사랑하는 곡이다.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지킬 박사의 모습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큰 공감과 연민을 일으키며 스티븐슨의 원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변치 않는 고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에 얽힌 이야기. 어터슨 변호사는 좀처럼 미소 짓는 법이 없는 무뚝뚝한 얼굴의 남자로 대화를 할 때는 차갑고 말수가 적고 멋쩍어 했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재미없고 따분했지만 그래도 왠지 호감이 가는 구석이 있었다.
친한 사람들과 만날 때면, 게다가 포도주까지 입맛에 맞을 때면 그의 눈동자에 대단히 인간적인 눈빛이 어리고는 했다. 절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그윽한 표정에서 그 눈빛이 드러났고 일상의 행동에서는 더욱 확연하게 자주 드러났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어서 혼자 있을 때에는 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진을 마셨다. 연극을 좋아했지만 20년 동안 극장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다고 정평이나 있었는데 때로 나쁜 짓에 말려든 혈기왕성한 사람들을 만나면 놀라움을 넘어 거의 부러워했으며 어떤 공경에 빠져도 비난하기보다는 도와주고 싶어 했다. 그는 내 마음은 카인의 이단에게 끌린다네. 난 내 형제가 악마에게 가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놔두겠네. 라는 기이한 말을 하고는 했다. 이런 성격 덕분에 그는 인생에서 내리막길에 다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존경할 만한 지인이나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사무실을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물론 어터슨에게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그는 기분이 가장 좋을 때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교우관계도 포용력이라는 고운 성품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을 쉬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터슨 변호사가 딱 그러했다. 그의 친구들은 친척이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었으며 그의 애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담쟁이 덩굴처럼 특정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라왔다. 그러므로 그가 먼 친척뻘 되는 유명한 한량 리처드 앤필드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의문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만나며 둘 사이에 과연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일요일마다 산책을 하는 두 사람을 마주친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고 대단히 지루해 보였으며 아는 사람을 마주치자 몹시 안도하며 반갑게 인사하곤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일요일마다 하는 산책을 중요시하여 한 주의 가장 소중한 일과로 여겼다. 그래서 즐거운 일도 제쳐놓고 급한 용무까지 미뤄가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둘만의 산책을 즐기고는 했다. 이렇게 산책하던 어느 날 그들은 우연히 런던의 번화가에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 골목길은 좁고 약간 한적했지만 평일에는 장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곳의 상점들은 모두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 상인들은 장사가 더욱더 잘 되기를 열망하여 상점을 꾸미는데 여윳돈을 투자했다. 그래서 길을 따라 쭉 늘어선 상점들은 생글생글 웃으며 호객 행위를 하는 점원들처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화려한 겉모습이 가려지고 비교적 인적이 드물어지는 일요일에도 그 거리는 우중충한 이웃 동네와 대조적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반짝이는 한 점의 빛처럼 빛났다. 갓 페인트 칠을 한 덧문들, 윤이 반짝반짝 나는 노쇠 장식,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가 행인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으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쭉 늘어선 상점들의 줄은 동쪽 방향에 위치한 왼편 모퉁이 끝 두 번째 집 앞에서 깨졌는데 그곳에는 길 쪽으로 박공 지붕이 툭 튀어나와 어쩐지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이 서 있었다. 2층짜리 건물로 창문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아래층에는 문만 하나 있었고 위층에는 빛바랜 벽뿐이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오랫동안 지저분하게 방치한 흔적이 역력했다. 초인종도 문을 두드리는 손잡이 고리도 없는 현관문은 페인트가 들뜨고 벗겨진 상태였다. 들어간 벽면에는 불황자들이 웅크리고 앉아 벽판에 성냥을 그어대고 있었다. 계단에는 아이들이 좌판을 버려놓았고 벽 모서리에는 학생들이 칼로 긁은 흔적이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이런 뜨내기 방문객들을 쫓아버리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손보지 않은 것 같았다. 둘은 골목길 맞은편에서 함께 걸어왔다. 그러다가 그 집의 입구 앞에 이르자 엠필드가 지팡이를 들어 가리켰다. 저 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엔필드의 물음에 어터슨 변호사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저는 저 문을 보면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떠오른답니다. 엔필드가 덧붙였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가? 어터슨 변호사의 어조가 살짝 달라졌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엔필드가 대답했다. 아주 먼 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깜깜한 겨울이었고 새벽 3시쯤이어서 제가 지나는 길에는 글자 그대로 가로등 불빛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거리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모든 거리에는 행렬을 맞이하는 것처럼 가로등이 켜진 채 교회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며 걷다가 급기야는 차라리 경찰관이라도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몸집이 작은 사내였는데 동쪽을 향해 쟁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8살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교차로 쪽으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은 당연히 모퉁이에서 딱 맞부딪혔고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아이의 몸을 짓밟고는 땅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제 갈 길을 가지 뭡니까? 듣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겠지만 실제로 볼 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자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꼭 저주받은 크리슈나 신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자를 소리쳐 부르며 뒤쫓아가서 뒷덜미를 낚아채 여자아이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여자아이 주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자는 아주 태연했으며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해서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식은땀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모여든 사람들은 여자아이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곧 의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의사를 부르러 갔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살펴보더니 아이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척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변호사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는 그자에게 혐오감이 일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태도도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의사는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의사였는데 그의 나이나 인종은 짐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강한 에든버러 억양을 쓰고 있어서 목소리가 백파이프처럼 감정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 의사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붙잡은 그자를 볼 때마다 의사도 그자를 죽이고 싶은 열망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의사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자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우리는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크게 소문내서 그의 악명이 런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자가 친구도 신용도 모두 잃게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벌겋게 달아올라 열변을 토하는 와중에도 하피만큼이나 사나워진 여자들이 계속해서 그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자에게서 여자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증오에 찬 얼굴들을 결코 본 적이 없어요. 그자는 자신을 에워싼 여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 침착하게, 제가 보기엔 겁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사탄처럼 태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당신들이 이 일을 빌미로 삼겠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오. 신사체면에 소동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시오.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아이의 가족을 위해 크게 부풀려 100파운드를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자는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반박할 태세였지만 그랬다간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결국 항복의 백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돈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가 돈을 가지러 어디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바로 저 문을 통해 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자가 열쇠를 꺼내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10파운드짜리 금화와 쿠츠 은행의 수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수표는 소지자에게 지불하도록 발행된 것으로 제 얘기의 핵심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차마 언급할 수 없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신문에서도 자주 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액수도 대단했지만 서명은 그 이상으로 더 대단했습니다. 물론 그게 진짜라면 말이지요. 저는 지금 사기치는 것이 아니냐며 그자를 다그쳤어요. 새벽 4시에 지하실로 들어가서 거의 100파운드에 이르는 타인 명의의 수표를 갖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하지만 그자는 아주 차분하게 코웃음을 치며 안심하십시오. 은행이 문을 열 때면 당신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직접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테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의사, 아이의 아버지, 그자와 저는 다 같이 제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지요. 날이 밝자 아침 식사를 하고 모두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수표를 가지고 들어가 위조된 수표가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수표는 진짜였어요. 쯔쯔. 어터슨이 혀를 찼다. 변호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그래요. 이건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자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자였어요. 정말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죠. 그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고 유명 인사이며 설상가상으로 선행을 베푸는 변호사님의 친구분이었습니다. 분명 갈취당한 거예요. 정직한 분이 젊은 시절에 저지른 잠깐의 실수로 지금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문이 있는 저 집을 갈취의 집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아요. 엔필드가 그 말을 덧붙이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네는 그 수표의 발행인이 저 집에 사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지? 다소 갑작스런 어터슨 변호사의 질문에 엔필드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럴 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엔필드가 되물었다. 우연히 그분의 주소를 알게 됐는데 그분은 어느 광장에 위치한 집에 사세요. 그리고 자네는 저 문이 있는 저 집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고? 어터슨이 물었다. 예, 변호사님. 신중하게 구느라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건 최후의 심판의 날과 아주 비슷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언덕 위에 앉아 조용히 돌을 굴리면 다른 돌들까지 덩달아 굴러가게 되고 곧 돌을 굴린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무 상관없는 노인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머리에 돌을 맞아 쓰러지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는 가장을 잃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요. 변호사님, 그래서 저는 미심쩍은 구석이 더 많을수록 질문은 더 적게 하자는 저만의 원칙을 세워 놓았어요. 아주 훌륭한 원칙이로군. 하지만 저는 그동안 쭉 혼자서 저 집을 살펴봤어요. 저곳은 좀처럼 평범한 집 같지가 않았어요. 다른 문은 전혀 없고 그자가 가끔씩 드나드는 것 말고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아요. 1층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고 2층에는 앞마당 쪽으로 난 창문이 3개 있지요. 그 창문들은 언제나 닫혀 있지만 깨끗해요. 그리고 굴뚝이 있는데 대게 연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집안에 누군가 사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꼭 확신할 수는 없는 게 앞마당 주위로 건물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그 건물이고 어디까지가 딴 건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 어터슨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다. 엔필드, 자네 원칙은 훌륭하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말일세, 엔필드.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네. 여자아이를 밟고 지나갔다는 그 사내의 이름이 뭔지 알고 싶네만. 그거야 말씀드려도 해가 될 것 같진 않군요. 그자의 이름은 하이드였습니다. 그래, 생김새는 어떻던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의 외모에는 뭔가 잘못된 곳이 있었어요. 뭐랄까, 불쾌하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싫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처음이었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자는 어딘가 기형임에 틀림없어요. 어디가 기형인지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기형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별나게 생긴 사내인데도 어디가 별난지 딱 집어 말하기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변호사님. 그자의 생김새를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그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니까요. 어터슨 변호사는 침묵 속에서 얼마간 깊이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갔다. 그자가 열쇠를 사용했던 게 확실한가? 마침내 어터슨 변호사가 물었다. 변호사님 대체 왜? 엔필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그래 알아.
이상하게 보일 거란 사실을 나도 잘 아네. 실은 그 수표 발행인이 누군지 묻지 않는 건 내가 벌써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했기 때문일세. 리처드, 자네 얘기는 아주 잘 들었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잡는 게 좋을 걸세. 아시면 아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엔필드가 뿌르퉁하니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자는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자가 열쇠를 사용하는 걸 봤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어터슨 변호사는 깊이 한숨을 쉬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자 엔필드가 곧바로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번엔 아무 말 않는 게 좋다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어요. 길게 수다를 떨어서 부끄럽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도록 하죠. 그게 좋겠네. 그렇게 하게 리처드. 하이드를 찾아서. 그날 저녁 어터슨 변호사는 우울한 기분이 되어 혼자 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는 일요일이면 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로가에 앉아 독서대에 딱딱한 신학서적 한 권을 올려놓고 읽었다. 그리고 이웃 교회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맑은 정신으로 감사히 잠자리에 들곤 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에는 식탁을 치우자마자 촛불을 들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서 금고를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고 적힌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유언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터슨 변호사가 완성된 유언장을 맡아두고 있으나 그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었다. 이 유언장에는 의학 박사이자 민법 박사, 법학 박사, 영국 왕립학회 회원 등인 헨리 지킬 박사가 사망하면 박사의 모든 재산을 친구이자 후원자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에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킬 박사가 3개월 이상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될 시에는 상기한 에드워드 하이드가 지체 없이 헨리 지킬 박사의 후임이 되며 지킬 박사의 가족들에게 소액의 돈을 주는 것 외에는 어떤 부담이나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터슨 변호사는 예전부터 이 유언장이 눈에 거슬렸다. 그 유언장은 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별난 것은 천박한 것이라 여기는 건전하고 관습적인 삶의 애호가로서도 비위에 거슬렸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하이드가 누군지 몰라서 화가 났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이드가 누군지 알게 되어서 화가 치밀었다. 이름만 알고 있었을 때에도 충분히 심기가 불편했는데 그 이름의 혐오스런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더 씌워지자 불쾌감이 더 심해졌다. 아주 오랫동안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실체 없는 안개가 걷히고 갑자기 뚜렷한 악마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냥 미친 짓으로만 생각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이 되겠어. 어터슨 변호사가 불쾌한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촛불을 불어 끈 다음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병원 밀집 지역인 캐번디시 광장 쪽으로 향했다. 그의 친구인 위대한 레니엄 박사는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밀려드는 환자들을 받았다. 그는 레니언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근엄한 표정의 집사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어터스는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현관을 지나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식당에는 레니언 박사가 홀로 앉아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레니언 박사는 나이에 비해 빨리 세어버린 엉클어진 백발에 활기차고 결단력 있는 태도를 지닌 다정다감하고 건강하며 말쑥하고 혈색이 좋은 신사였다. 레니언 박사는 어터슨을 보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그를 반겼다. 의례 그렇듯 그의 다정한 환대는 겉보기에 다소 과장되어 보였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였기에 서로를 절대적으로 존중했으며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함께 어울릴 때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다.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어터슨 변호사는 자신의 마음에 들이운 아주 불쾌한 화제를 꺼냈다. 이보게, 레니언,
자네와 나는 헨리 지킬의 가장 오래된 친구겠지? 우리가 가장 오래된 사람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레니언이 낄낄거리며 농담을 하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맞아. 우리가 그의 가장 오랜 친구지. 그런데 왜 그러나? 요즘은 그를 통 못 봤는데? 그래? 난 자네들에게 공통 관심사가 있어 자주 만나는 줄 알았네만. 예전엔 그랬었지. 하지만 헨리 지킬이 내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괴상하게 변한 게 10년도 넘었네. 그 친구는 길을 잘 못 들었어. 정신적으로 말일세. 그래도 물론 나는 이른바 예정을 생각해서 그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하네만 그 친구를 만난 적은 거의 없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소리 앞에선. 레니언 박사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며 덧붙였다. 제 아무리 다몬과 피티아스라고 한들 멀어질 수밖에. 레니언 박사가 이렇게 살짝 화를 표출하자 어터스는 다소 안도가 되었다. 어터스는 두 사람은 서로 과학적인 견해가 달랐을 뿐이야 하고 생각했다. 양도 증서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를 제외하고 과학에는 열의가 없는 사람으로서 어터스는 전혀 별일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어터슨 변호사는 자기 친구가 평정을 되찾기를 잠시 기다렸다고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혹시 지킬의 피보호자를 만난 적이 있나? 하이드라고 하던데. 하이드? 레니언이 되물었다. 아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걸. 금시초문일세. 어터슨 변호사는 그 정도의 정보만 얻어 집으로 돌아왔고 크고 어두운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사이 날이 밝아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의문에 시달리느라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편했던 밤이었다. 집 인근 교회에서 새벽 6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그는 여전히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것은 그의 지적인 부분만을 건드렸지만 이제는 상상력까지 개입되었고 결국 그는 상상력의 노예가 되었다. 그날 밤 커튼이 쳐진 방에 짙은 어둠 속에 누워 뒤척일 때 엠필드가 이야기해준 장면들이 머릿속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로등이 찬란한 도시의 밤거리가 보이더니 한 사내가 재빠르게 걸어오고 곧바로 의사의 집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온다. 그러다 두 사람이 마주치자 인간 크리슈나 신상이 아이를 짓밟고는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린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부잣집의 방이 보이는데 그의 친구가 꿈을 꾸는지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 침대의 커튼이 휙 젖히며 잠든 친구가 잠에서 깬다. 저런 친구의 권력을 모두 넘겨받은 인물이 그의 옆에 서 있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인데도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두 장면에 등장하는 그자는 밤새도록 어터슨 변호사의 머릿속에 출몰하여 그를 괴롭혔다. 그가 깜빡이라도 졸면 그자는 더 슬그머니 꿈속으로 들어와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어지러울 정도로 움직여 가로등 불빛이 켜진 도시에 더 넓은 미로와 거리 구석구석을 누볐다. 그리고 아이를 짓밟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다. 그런데도 그자에게는 얼굴이 없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꿈에서조차 그자는 얼굴이 없거나 알아볼 수 없거나 어터슨 변호사의 눈 앞에서 얼굴이 녹아버렸다. 그리하여 어터슨 변호사의 마음속에서 진짜 하이드라는 자를 보고 싶다는 아주 강한 거의 터무니없는 호기심이 치솟아 빠르게 자라났다. 그자를 직접 만나 잘 살핀다면 미스터리한 것들이 의뢰 그렇듯 이 미스터리도 풀려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친구가 왜 그렇게 그자를 편애하는지 또는 왜 그자에게 지배당하는지 편애든 지배든 어느 쪽으로 부르든 왜 유언장에 그토록 놀라운 조항을 넣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비심이라고는 없는 사내의 얼굴, 냉담한 엠필드의 마음속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얼굴이지 않은가? 아무튼 한 번은 봐둘 만한 얼굴 같았다. 그때부터 어터스는 상가 골목길의 그 집 앞을 빈번하게 찾아가기 시작했다.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아침에도 업무가 많아 시간이 부족한 정오에도 안개 낀 도시에 달빛이 비추는 밤에도 해가 비출 때건 가로등이 비출 때건 혼자서든 사람들 통해서든 어터슨 변호사는 늘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자가 숨는 자라면 나는 찾는 자가 되는 거야.
어터스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내심이 보답을 받았다. 맑고 건조한 밤이었다. 대기에는 찬 기운이 가득했고 거리는 무도회장 바닥처럼 깨끗했으며 바람이 없어 가로등 불빛은 빛과 그림자를 고르게 들이우고 있었다. 10시쯤이었고 상점들이 문을 닫자 골목길은 인적이 뜸해졌다. 런던 여기저기에서는 이런저런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곳 골목길만은 아주 조용했다. 작은 소리들도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가정집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들이 길 양끝에서도 또렷하게 들렸고 행인이 다가올 때는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소리로 행인의 존재를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터스는 그날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가까이 다가오는 별나고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밤마다 찾아와서 살피다 보니 그는 어느새 아주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나는 발소리와 커다랗게 울리고 덜거덕거리는 런던의 소리를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그의 주의가 이토록 날카롭고 결정적으로 쏠렸던 적은 없었다. 그자가 분명하다는 강한 미신적인 예감이 들어 그는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물러났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빠르게 다가오더니 골목길 모퉁이로 접어들자 갑자기 더 커졌다. 입구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어터슨 변호사는 곧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몸집이 작고 아주 평범하게 옷을 입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외모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반감을 불어일으켰다. 그자는 시간을 아끼려고 길을 가로질러 곧장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집 앞에 다다른 사람처럼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어터스는 앞으로 걸어나갔고 지나가는 그자의 어깨를 툭 쳤다. 하이드 씨? 하이드가 움찔하며 숨을 헉 들이마시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놀랐을 뿐이었고 어터슨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만 왜 그러시오? 집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나는 지켈 박사의 오랜 친구인 곤트거리에 사는 어터슨이라고 하오. 틀림없이 내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소만 마침 이렇게 만났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같이 들어가도 되겠소? 들어가도 지켈 박사를 만나지 못할 거요. 박사는 집에 없소. 하이드가 열쇠를 훅 불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불쑥 물었다. 나를 어떻게 하셨소? 그 전에 먼저 내 부탁을 들어주겠소? 기꺼이. 무슨 부탁이오? 내게 얼굴 좀 보여주겠소? 어터슨 변호사가 물었다. 하이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난 사람처럼 도전적으로 정면을 향했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이제 다시 봐도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소. 도움이 될 거요. 어터슨 변호사가 말했다. 그럴 테지요. 우린 만난 적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내 주소를 드리리다. 그러면서 하이드는 소호거리의 주소를 건넸다. 이런, 이자도 그 유언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어터슨 변호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색하지 않았고 주소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자, 그럼 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겠소? 하이드가 물었다. 인상착의를 설명들었소. 누구에게서 말이오? 우리 둘 다 아는 친구들이 있잖소. 우리 둘 다 아는 친구들? 그게 누구요? 하이드가 다소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예를 들자면 지킬이라든가. 그는 당신에게 나에 관한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소. 당신이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소만. 하이드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어터슨 변호사가 말했다. 하이드가 야만스러운 웃음을 크게 토해냈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이드가 들어가고 난 뒤에도 어터슨 변호사는 불안한 모습으로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한두 걸음마다 멈춰서며 당혹스러운 사람처럼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가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한 문제는 좀처럼 풀기 힘든 유형의 문제였다. 하이드는 창백하고 왜소했으며 어디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기형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그리고 불쾌한 미소를 지었으며 변호사에게 겁을 내면서도 대담하게 처신했고 무시무시하게 굴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는 듯 말하는 목소리는 갈라져 있어서 귀에 거슬렸다. 이 모든 점들이 어터슨으로 하여금 하이드에게 반감을 갖게 만든 특징들이었다. 하지만 이 모두를 다 합해도 어터슨이 그자를 대한 뒤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알 수 없는 반감과 혐오감과 두려움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어. 틀림없어. 그게 뭔지 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런 그자는 도무지 사람 같지 않았어. 선사시대 동굴에 살던 원시인 같았다고나 할까? 아니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펠 박사 같은 자일까? 그도 아니면 단지 악독한 영혼이 그자 밖으로 새어나와 육체를 변형시켜 저런 모습이 된 걸까? 그래, 마지막 경우일 거야. 오, 불쌍한 내 친구 헨리. 내가 사탄의 특징을 발견한 얼굴에 주인공이 바로 자네의 새 친구라니. 어터슨 변호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 골목길에서 모퉁이를 돌면 멋진 고택들이 있는 광장이 나왔다. 대부분의 고택들은 한창 때에 비해 쇠락하여 다가구 주택과 사무실로 바뀌었고 지도 조판공, 건축가, 뒤가 구린 변호사, 뭔가 비밀스런 사업의 중개인 같은 온갖 부리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모퉁이에서 두 번째 위치한 저택 한 채는 건물 전체를 주인이 온전히 사용 중이었다. 비록 지금은 현관문 상단에 달린 부채꼴 모양의 채광창을 제외하고 빛 한 점 새어 나오지 않았지만 어터슨 변호사는 부유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한껏 풍기는 그 저택의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문을 두드렸다. 잘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하인이 현관문을 열었다. 풀 지킬 박사는 집에 계신가? 어터슨 변호사가 물었다. 어터슨 변호사님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풀은 어터슨 변호사를 천장은 낮으나 널찍하고 안락한 응접실로 들였다. 응접실 바닥에는 판석이 깔려 있었고 시골 저택풍으로 난로를 활활 피워놓아 따뜻했으며 값비싼 오크나무 장식장들이 놓여 있었다. 변호사님, 여기 난로가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에 불을 켜드릴까요? 여기에서 기다리겠네. 어터슨 변호사가 대답하고는 난로가로 다가가 높다란 난로 울타리에 몸을 기댔다. 어터슨 변호사 혼자만 남겨진 이 응접실은 그의 친구 지킬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어터슨 변호사도 늘 그 응접실이 런던에서 가장 쾌적한 방이라고 평가하고는 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의 피 속에서 전율이 느껴졌다. 머릿속에 하이드의 얼굴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는 좀처럼 드문 일인데 삶에 대한 욕지기와 혐오를 느꼈다. 침울한 기분 탓인지 광택이 나는 장식장에 비친 깜박거리는 난로 불빛도 천장에서 불안정하게 어른거리는 그림자도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이내 풀이 돌아와 지킬 박사가 외출하고 없다고 전하자 어터슨 변호사는 오히려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모습이 부끄러웠다. 풀, 하이드 씨가 옛날 해부실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네. 지킬 박사가 집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어터슨 변호사님. 하이드 씨께서도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요. 집사가 대답했다. 풀, 자네 주인은 그 젊은이를 상당히 신뢰하는 모양일세. 변호사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예, 변호사님. 대단히 신뢰하시지요. 우리 모두 하이드 씨의 말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난 하이드 씨를 여기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셨겠죠, 변호사님. 하이드 씨는 절대 여기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실은 저희도 저택의 이쪽 부근에서는 그분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대개 실험실로 드나 드시거든요. 집사가 대답했다. 알겠네. 그럼 잘 있게 풀. 안녕히 가십시오, 변호사님. 어터슨 변호사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불쌍한 헨리 지킬. 아무래도 그 친구가 공경에 빠진 모양이야. 젊었을 때 제멋대로 굴더니 물론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신의 법칙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법이지. 맞아. 분명 그 때문일 거야. 옛날에 저지른 죄의 망령이 감춰진 치욕의 암 덩어리가 나타난 거야. 오래전 기억에서 잊히고 스스로도 용서한 과거의 실수에 대한 형벌이 절뚝거리며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어. 그 생각에 더럽 겁이 난 어터슨 변호사는 장난감 상자에서 뚜껑을 열면 용수철에 달린 인형이 튀어나오듯 자신이 옛날에 우연히 저지른 죄가 과거에서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잠시
과거를 곰곰이 되짚어보며 기억을 구석구석 전부 더듬어 나갔다. 자기 삶의 기록부를 별 두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지만 그의 과거는 거의 흠잡을 데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많은 나쁜 짓들에 대하여 굴욕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실제로 저지를 뻔했으나 다행히도 피해갔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기분이 풀리면서 진지하고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뒤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희망의 불꽃을 마음에 품었다. 하이드라는 자도 자세히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비밀이 그자의 모습으로 보아 아주 추악한 비밀이 나올 거야. 불쌍한 지킬이 가진 최악의 비밀도 그에 비하면 햇살과도 같을 거야. 사태를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둘 순 없어. 그자가 헨리의 침대 옆에서 도둑처럼 뭔가를 몰래 훔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오싹해지는군. 불쌍한 헨리, 잠에서 깨면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유언장 때문에 위험해. 만약 하이드란 자가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받고 싶어 안달이 날 거야. 그래 내가 온 힘을 다 쏟아 열심히 노력해야 해. 만약 지킬이 그렇게 하도록 맡겨주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 제발 지킬이 내게 맡겨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어터슨 변호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유언장에 기이한 조항이 투명하리만큼 또렷이 떠올랐다. 지킬 박사는 아주 느긋했다. 2주 뒤 정말 운 좋게도 지킬 박사가 지적이고 평판이 좋으며 훌륭한 포도주를 알아보는 오랜 친구 5-6명을 초대해 유쾌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어터슨 변호사는 이래저래 시간을 끌며 다른 친구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남았다.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흔한 일이었다. 지인들은 어터슨 변호사를 무척 좋아했다. 주인들은 가볍고 수다스러운 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에도 이 무뚝뚝한 변호사를 붙들어 두고 싶어 했다. 주인들은 쾌활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꽤나 긴장하며 기운을 소진했기 때문에 주제넘게 나서지 않는 어터슨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잠시 그의 깊은 침묵 속에서 호젓함을 느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좋아했다. 지킬 박사도 이런 규칙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난로불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킬 박사는 50살에 몸집이 크고 균형 잡힌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염 없는 얼굴에 살짝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도량이 넓고 친절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터슨 변호사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난 따뜻한 애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킬, 자네와 이야기를 할 수 있길 기다렸다네. 자네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일세. 어터슨 변호사가 말을 꺼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이것이 불쾌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킬 박사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기분 좋게 받아주었다. 불쌍한 내 친구 어터슨, 나처럼 까다로운 고객을 두다니 자넨 참 운이 없네. 내 유언장 때문에 자네처럼 고민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나의 과학이론을 과학적 이설이라고 부르며 원리 원칙만 따지는 완고한 그 인간 레니언을 제외하고는 말일세. 오 레니언이 좋은 친구란 건 잘 아니까 그렇게 눈살을 찌푸릴 건 없네. 레니언은 훌륭한 친구고 난 늘 그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지나치게 규칙에 얽매이는 융통성 없는 인간이야. 무지하고 심하게 규칙에 얽매이는 고집불통이지. 레니언만큼 실망스러운 사람은 없었네. 자넨 내가 그것에 전혀 찬성하지 않았단 사실을 알 걸세. 어터슨 변호사는 지킬 박사가 꺼낸 화제를 가차없이 묵살하며 자기 할 말을 계속했다. 그것이라면 내 유언장 말인가? 그래, 아주 잘 알지. 자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지킬 박사가 조금 날카롭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자 하네. 하이드라는 젊은이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됐거든. 지킬 박사의 커다랗고 잘생긴 얼굴은 입술까지 새파래지고 눈가에는 어둠이 드리워졌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이미 예전에 합의했었지 않나? 꺼림칙한 말을 들어서 그러네. 그렇다고 바뀔 건 없네. 자넨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네. 지킬 박사가 다소 조리에 맞지 않게 대꾸했다. 어터슨, 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네. 내가 처한 상황이 아주 묘해. 정말로 기이하단 말일세.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지킬, 자넨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잖아. 비밀로 할 테니 무슨 일인지 남김없이 털어놓아보게.
틀림없이 자네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걸세. 착한 내 친구 어터슨.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네. 정말로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드네. 난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네를 전적으로 신뢰해. 그래, 자네와 나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난 나 자신보다 자네를 믿어. 하지만 그 일은 자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네. 자네의 착한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마디 하겠네. 내가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난 얼마든지 하이드를 떨쳐 버릴 수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약속하네. 다시 한번 고마워. 어터슨, 짧게 한마디만 더 부탁하겠네. 분명 자네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부디 신경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어터슨은 난로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네 말이 전적으로 맞을 거라고 믿네. 어터슨이 마침내 일어섰다. 그런데 말일세,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김에 마지막으로 자네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네. 난 불쌍한 하이드에게 정말로 대단히 관심이 많다네. 자네가 하이드를 만났다지? 하이드에게서 들었네. 하이드가 자네에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난 그자에게 진심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네. 그러니 어떻슨 내가 없어지더라도 자네가 그 친구를 끝까지 참아주고 그 친구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해주겠나? 자네가 사정을 다 안다면 분명 그래줄 거라 생각하네. 자네가 그러겠노라고 약속해준다면 내 마음에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네만. 도저히 그자를 좋아하게 될 것 같지 않아. 어터슨 변호사가 말했다. 그를 좋아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거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나를 봐서 그 자를 도와달라는 것뿐일세. 지킬이 어터슨의 팔에 손을 올려놓으며 간청했다. 어터슨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래, 약속하지. 커루 살인사건. 그로부터 1년쯤 뒤인 1805년 10월, 런던은 잔인무도한 범죄로 충격에 휩싸였고 피해자의 높은 지위 때문에 사건은 더욱더 주목받았다. 알려진 내용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놀라웠다. 강가에서 멀지 않은 집에 혼자 사는 하녀가 밤 11시경 잠을 자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한밤중에는 도시 전체에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웠지만 이른밤 무렵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보름달이 하녀의 방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을 훤히 비추고 있었다. 하녀는 낭만적인 성향이 있었던 모양인지 창문 바로 아래에 놓인 상자에 앉아 꿈결 같은 상상의 노래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평온한 마음이 들거나 세상이 다정하게 여겨졌던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는 했다.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의 눈에 백발의 멋진 노 신사가 골목길을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주 작은 또 다른 신사가 노 신사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신사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만큼 가까워지자 바로 그곳은 하녀의 눈 밑이었다. 노 신사가 다른 신사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말을 걸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노신사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그냥 길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달빛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신사의 얼굴을 비쳤는데 하녀는 노신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노신사의 얼굴은 순수하면서도 고풍스러웠고 다정한 성향이 엿보이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기 만족에서 우러난 고상한 인상을 풍겼다. 곧 하녀의 시선이 다른 신사에게로 향했는데 하이드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하이드는 언젠가 그녀의 주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 남자로 그녀는 하이드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손에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대답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바심 가득한 표정으로 노신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불같이 분노를 터뜨렸고 발을 구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노신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무척 놀라기도 하고 살짝 기분이 상하기도 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자 하이드가 완전히 자존심을 잃고 노신사를 지팡이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인원처럼 격분하여 피해자를 짓밟고
지팡이로 마구 내리쳤는데 아래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사의 몸이 큰 길로 튕겨 나갔다. 그 끔찍한 광경과 소리에 하녀는 기절하고 말았다. 2시가 되어서야 하녀가 의식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살인자는 오래전에 자리를 떴고 피해자는 엄청나게 짓이겨진 채 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범행 도구로 쓰인 지팡이는 아주 단단하고 묵직했으며 희귀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얼마나 잔혹하게 휘둘러 댔던지 그만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가운데가 부러져 두 동강이 나서 한쪽은 근처 하수구에 굴러 떨어졌고 나머지 한쪽은 살인자가 들고 간 듯했다. 피해자에게서 지갑과 금 시계가 나왔지만 명함이나 신분증은 없었고 다만 노신사가 우체국에 가던 길이었는지 봉인을 하고 우표를 붙인 봉투가 하나 나왔다. 거기에는 어터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 봉투는 다음날 아침 어터슨 변호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전달되었다. 어터슨 변호사는 그 봉투를 보고 상황 설명을 듣는 순간 심각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주 심각한 일 같으니 시신을 볼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않겠소.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소? 그러고는 계속 심각한 표정을 한 채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마차를 타고 시신을 옮겨 놓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시체 안치실로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예, 누군지 아는 분이요. 유감스럽게도 댄버스 커루 경위로군요.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경찰관이 소리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직업적인 공명심에 사로잡혀 그의 눈에 불이 켜졌다. 대단히 떠들썩한 사건이 되겠군요. 저희가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변호사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녀가 목격한 장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러진 지팡이를 보여주었다. 어터스는 이미 하이드란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혹시나 하고 움찔했지만 자기 앞에 놓인 지팡이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부러지고 망가졌지만 그건 분명히 자신이 여러 해 전에 헨리 지킬에게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지팡이였던 것이다. 하이드란 자가 몸집이 작다고 하던가요? 어터슨이 물었다. 하녀 말로는 유달리 작고 유난히 사악해 보인다더군요. 경찰관이 대답했다. 어터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내 마차를 타고 나와 함께 가시겠소? 그자의 집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 그때가 오전 9시 경이었는데 그 계절 들어 처음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거대한 초콜릿색 장막이 하늘에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바람이 계속 휘몰아치며 수증기의 장막을 포위에 걷어내고 있었다. 마차가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가는 듯이 나아가는 동안 어터스는 어슴푸레한 빛이 경탄할 만큼 다양한 모습과 색조로 변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쪽에서는 늦저녁만큼 어둑어둑했지만 저쪽에서는 마치 큰 불이 난 것처럼 선명하게 타오르는 갈색 빛을 드리웠다. 그러다 잠시 안개가 싹 걷히면 소용들이 치는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한 줄기 아침 햇살이 흘끗 비치곤 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희미한 빛 속에서 본 소호의 음산한 진창길과 그 길을 오가는 깔끔하지 못한 행색의 행인들,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거나 어둠의 재침략에 맞서 다시 새롭게 불을 밝힌 가로등들로 인해 어터슨 변호사의 눈에는 악몽에나 나올 법한 어느 도시의 뒷골목처럼 보였다. 가뜩이나 머릿속도 우울한 생각으로 가득한데 마차를 같이 타고 가는 동행을 흘낏 보자 법과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두려움까지 엄습했다. 때로는 가장 무고한 사람도 공격할지 모르는 게 법과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아니던가? 마차가 목적지에 멈췄을 즈음에는 안개가 조금 걷혀서 우중충한 거리, 천박하게 꾸민 술집, 싸구려 프랑스 식당, 심심풀이 탐정 소설과 값싼 샐러드를 파는 구멍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건물 출입구마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잔뜩 웅크린 채 모여 앉아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곤드레 만드레한 여자들이 손에는 열쇠를 들고 해장술을 마시러 가고 있었다. 다음 순간 엄버처럼 짙은 갈색 안개가 다시 거리에 내려앉으며 보기 흉한 배경을 가렸다. 이곳이 바로 헨리 지킬이 끔찍이 아끼는 자
25만 파운드를 상속받을 남자가 사는 곳이었다. 상아빛 피부에 은발 노파가 문을 열었다. 노파는 사악한 얼굴을 위선으로 감추고 있었지만 태도는 공손했다. 예, 하이드 씨 댁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안 계십니다. 어젯밤 아주 늦게 집에 들렀다가 1시간도 되지 않아 다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건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습관이 몹시 불규칙해서 자주 집을 비우시죠. 예를 들면 어제 하이드 씨를 본 것도 거의 2달 만이었어요. 잘 알겠소. 그러면 그의 방이라도 좀 봤으면 하오. 어터슨 변호사가 말하자 노파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려 했다. 이분이 누군지 밝히는 게 좋겠군. 이분은 런던 경찰청의 뉴커먼 경감님이시오. 그가 덧붙여 말하자 노파의 얼굴에 밉살스럽게 반색하는 표정이 드리웠다. 아, 그분이 문제를 일으켰군요.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어터슨과 경감은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자는 그다지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군. 경감이 평했다. 자, 할머니, 나와 이 신사분이 집을 좀 둘러봐야겠소? 노파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서 하이드는 방 2개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방들은 호화롭고 세련된 취향의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벽장은 포도주로 가득했고 접시는 은재였으며 식탁보와 냅킨은 고상했다. 벽에는 어터슨이 짐작하기에 그림에 일가견이 있는 헨리 지킬의 선물인 것으로 보이는 훌륭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카펫은 여러 겹으로 되어 푹신하면서도 보기 좋은 색상이었다. 하지만 그 방들 곳곳에는 최근에 다급하게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호주머니가 뒤집힌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고 자물쇠가 달린 서랍들이 열려 있었으며 난로에는 많은 종이를 태웠는지 회색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경감이 잿더미를 뒤져 타담한 초록색 수표책 조각을 찾아냈다. 부러진 지팡이의 나머지 반쪽은 문 뒤에서 발견되었고 이로써 경감은 그의 혐의를 확정짓고 흡족해 했다. 은행을 찾아가 살인자의 계좌에 수천 파운드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그의 만족감이 완전해졌다. 변호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자는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자가 분별력을 잃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팡이를 놔두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수표책을 태우지 않았을 겁니다. 돈은 그자에게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은행에서 그자를 기다리면서 수배 전단이나 나눠주면 됩니다. 경감이 어터슨 변호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수배 전단을 만드는 일은 수월하지가 않았다. 하이드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나이든 하녀조차도 그를 2번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사진을 찍은 적도 전혀 없었으며 그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조차 일반적인 관찰자가 의뢰 그러듯 서로 제각각 설명이 달랐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단 한 가지에 있어서만은 일치했는데 그건 바로 그 도망자가 남긴 인상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표현하기 힘든 기형의 느낌이었다. 편지 사건. 늦은 오후에 어터슨 변호사는 지킬 박사의 집을 찾아갔다. 풀이 곧바로 그를 안으로 들였고 부엌을 지나 한때는 정원이었던 마당을 건너 보통은 실험실 또는 해부실로 알려진 건물로 안내했다. 지킬 박사는 유명한 외과 의사의 상속자에게서 이 집을 사들인 뒤 해부보다 화학을 선호하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정원 아래쪽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바꿨다. 어터슨 변호사가 자기 친구의 집에서 이 건물 쪽으로 안내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창문이 없는 우중충한 건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고 계단식 해부 강의실을 지날 때는 왠지 모를 낯선 불쾌감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한때 열정적인 학생들로 가득했으나 지금은 황량하고 적막했으며 탁자들 위에는 화학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나무 상자가 널려 있었으며 포장용 짚이 어질러져 있었고 천장에 작고 둥근 채광창을 통해 흐릿한 빛이 들어왔다. 해부 강의실 안쪽 끝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자 빨간 모직천을 씌운 문이 보였고 그 문을 지나자 마침내 지킬 박사의 서재가 나타났다. 그곳은 유리로 된
진열장들이 쭉 세워져 있는 커다란 방이었는데 다른 여러 가구들 사이에 전신 거울과 사무용 책상도 갖춰져 있었고 쇠창살을 덧댄 먼지 자욱한 창문 3개가 앞마당 쪽으로 나 있었다. 벽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지방까지 안개가 자욱하게 스며들기 시작해 굴뚝 선반에 등이 켜져 있었다. 그곳 벽난로 가까이에 병색이 완연한 지킬 박사가 앉아 있었다. 지킬 박사는 손님을 맞으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차가운 손을 내밀며 달라진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자네 소식 들었나? 풀이 나가자마자 어터슨이 물었다. 지킬 박사가 몸소리를 쳤다. 사람들이 광장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더군. 그리고 우리 집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네. 한 가지만 하겠네. 커루는 내 고객이었고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그러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네. 자네 설마 그자를 숨겨줄 정도로 정신이 나가진 않았겠지? 어터슨 하느님께 맹세하겠네. 지켈 박사가 외쳤다. 하느님께 맹세코 절대 다시는 그자를 만나지 않겠어. 자네에게 내 명예를 걸고 말하겠네. 이 세상에서 이제 그자와는 끝이라고. 모두 끝났어. 그리고 사실 그자는 내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 자네는 나만큼 그를 알지 못하네. 그는 위험하지 않아.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내 장담하는데 그자에 관한 얘기를 듣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걸세.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어터슨 변호사는 마음이 침울해졌다. 그는 자기 친구가 지나치게 열을 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지킬, 자네는 그자에 대해 대단히 확신하는 모양이군. 자네를 위해서라도 자네의 말이 맞기를 바라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자네 이름이 거론될지도 몰라. 그래, 아주 확신하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내게는 그렇게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 하지만 자네의 자문을 구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네. 내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 편지를 경찰에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든 자네가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고 그 편지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나는 자네를 굉장히 신뢰해. 그 편지 때문에 그자가 잡힐까봐 두려운 건가? 어터슨 변호사가 물었다. 아닐세. 하이드가 어찌 되든 난 상관없네. 그자와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 끔찍한 일로 내 인격에 흠이 갈까봐 그러네. 어터슨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구의 이기심에 놀라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마침내 어터슨이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그 편지를 보여주게. 편지는 이상하리 많지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서명이 있었다. 편지에는 아주 간략하게 자신의 은인인 지켈 박사가 오랫동안 한없는 아량을 베풀어줬는데 자신은 전혀 보답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믿을 만한 탈출 방법을 마련해 뒀으니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어터슨 변호사는 이 편지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둘 사이가 그의 생각만큼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친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봉투도 가지고 있나? 어터슨 변호사가 물었다. 태워버렸네. 아무 생각 없이 말이야. 하지만 우체국 소인은 없었네. 그 짧은 편지는 인편으로 왔거든. 내가 이 편지를 가져가 하룻밤 더 곰곰이 생각해 봐도 되겠나? 자네가 내 대신 전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네. 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네. 지켈 박사가 대답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겠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네. 자네, 유언장에 자네가 실종되었을 시에 조항을 받아쓰게 한 자가 바로 하이드인가? 지킬 박사는 기절할 것처럼 현기증이 와락 몰려드는 것 같았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네. 그자는 자네를 살해할 작정이었어. 자네는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모면한 거야. 난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얻었네. 지킬 박사가 진지하게 대꾸하며 말을 이어갔다. 바로 교훈을 얻었지. 오 맙소사 어터슨 정말 엄청난 교훈이야. 그러면서 지킬 박사는 잠시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터슨 변호사는 나가는 길에 잠깐 멈춰 풀과 이야기를 한두 마디 나눴다. 이보게 오늘 편지가 인편으로 왔다던데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하지만 풀은 우편 말고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고 확신에 차 대답했다. 그것도 광고 우편물 뿐이었습니다. 그 얘기에 어터슨 변호사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분명히 그 편지는 실험실 문을 통해
곧장 전달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서재에서 바로 쓰였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밖으로 나가니 신문 파는 소년들이 인도를 따라 지나가며 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호외요, 호외! 충격적인 하원 의원 살인 사건이요! 그것은 그의 친구이자 고객의 부고였다. 그는 또 다른 친구의 명성도 추문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리지 않을까 덜컥 두려워졌다. 아무튼 이제 그는 까다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본래 자립적인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해도 넌지시 물으면 조언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 뒤 그는 자신의 집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사무장 게스트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었고 난로불에서 알맞게 떨어진 거리에는 그의 집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이지 않고 놔뒀던 특별한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흠뻑 젖은 도시 위로 여전히 안개가 날아다니며 드리워져 있었고 가로등이 석류석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욱하게 내려앉은 안개에 덮이고 눌린 큰 길에서는 도시의 삶이 강력한 바람 같은 굉음을 내며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은 난로의 불빛으로 생기가 넘쳤다. 병 속의 포도주는 오래전에 신맛이 사라졌고 황제의 색 또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상이 점점 깊어지듯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져 있었다. 언덕 비탈에 포도밭에 내리쬐는 뜨거운 가을 오후 햇살이 금방이라도 퍼져나가 런던의 안개를 흩어버릴 것만 같았다. 어터슨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사무장 게스트에게 비밀이 거의 없었는데 실은 비밀로 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게스트는 자주 지켈 박사의 집에 업무를 보러 다녀오곤 해서 풀과 잘 아는 사이였으니 하이드가 지켈 박사와 친밀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었을 테고 그런 뭔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니 수수께끼를 풀어줄 이 편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스트는 필체를 연구하는 훌륭한 학생이자 감정가니까 편지를 살펴보는 것을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단계로 여기지 않을까. 게다가 사무장은 법률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토록 이상한 편지를 읽고 한마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 그의 의견을 토대로 어터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댄버스 경의 일은 참으로 애석하게 됐어. 어터슨이 말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건은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자는 필시 미친 놈일 겁니다. 게스트가 대꾸했다. 그 문제에 대한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네. 여기 그자가 손으로 쓴 편지가 있네.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니 일단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세. 잘해봤자 꺼림직한 일이니까. 여기 살인자의 자필이 있네. 그건 자네 전문이니 한번 봐주게. 게스트가 눈을 반짝이며 곧바로 자리에 앉아 열심히 편지를 살펴보았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자는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필체입니다. 게스트가 말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필체의 주인 또한 아주 이상하지. 어터슨 변호사가 덧붙였다. 바로 그때 하인이 쪽지를 갖고 들어왔다. 지킬 박사님에게서 온 것이지요. 지킬 박사님의 필체를 압니다. 어터슨 변호사님, 사적인 내용인가요? 게스트가 물었다. 그냥 저녁 식사 초대장이네. 왜? 보고 싶은가? 잠깐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게스트는 종이 2장을 나란히 놓고 꼼꼼하게 필체를 비교했다. 이윽고 게스트는 편지를 모두 돌려주며 입을 열었다.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흥미로운 필체로군요. 그러고는 잠시 말이 끊겼고 어터슨은 조바심이 났다. 게스트, 왜 그 둘을 비교했나? 어터슨이 불쑥 질문을 던졌다. 그게 다소 기이한 유사점이 있어서요. 두 필체는 여러 면에서 동일합니다. 기울여 쓴 정도만 다르죠. 그거 참 기묘하군.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묘합니다.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말게나. 어터슨이 당부했다. 예, 알겠습니다. 어터슨은 그날 밤 혼자 있게 되자마자 그 편지를 금고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 후로 계속 그곳에 보관되었다. 이런 세상에 헨리 지킬이 살인자를 위해 편지를 위조하다니.
어터스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레니언 박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시간이 흘러갔다.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당한 일처럼 댄버스 경의 죽음에 분개했기 때문에 수천 파운드의 현상금이 내걸렸다. 하지만 하이드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경찰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알려진 것도 전부 평판이 나쁜 것들 뿐이었다. 대단히 냉담하고도 난폭한 잔혹성, 비열한 생활, 같이 어울렸던 기이한 자들, 그의 행적과 관련되어 보이는 증오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현재 행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없었다. 살인이 일어났던 날 아침 소호의 집을 떠난 뒤로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터스는 조금씩 극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하이드가 사라졌으니 댄버스 경의 죽음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상받은 셈이라고 생각했다. 그자의 사악한 영향에서 벗어나자 지켈 박사는 새 삶을 시작했다. 지켈 박사는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교우를 재개하고 다시 한번 스스럼 없이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 어울리기도 하고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자선 활동으로 유명했던 그가 이제는 신앙생활에서도 그 못지않게 유명해졌다. 분주히 돌아다니며 바깥 활동에 열심이었고 선행을 베풀었다. 마음속에 봉사의식이 깃든 것처럼 얼굴 표정은 티없이 맑고 밝아 보였다. 그렇게 지킬 박사는 2달 넘게 평화로웠다. 1월 8일 어터스는 지킬 박사의 집에서 몇몇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레니언도 함께 했었는데 주인은 세 사람이 떨어지고는 못 사는 친구였던 옛날처럼 다정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1월 12일에도 14일에도 지킬 박사는 어터슨 변호사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박사님께서는 집에만 틀어박힌 채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풀이 말했다. 15일에도 찾아갔지만 또다시 거절당했다. 지난 2달 동안 어터스는 친구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던 터라 친구가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가자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닷새째 되던 밤에는 게스트를 불러 같이 식사했고 엿새째 되던 밤에는 레니언 박사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현관문에서 출입을 거절당하지 않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확 달라진 레니언 박사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레니언 박사는 사형 집행 영장을 받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혈색 좋던 사람이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살이 쭉 빠졌으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고 더 늙어 보였다. 하지만 어터슨 변호사의 주의를 끈 것은 급속도로 쇠약해진 신체적인 모습들보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공포를 드러내는 듯한 눈빛과 태도였다. 어터슨 변호사는 레니언 박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 친구는 의사야. 그러니 자신의 상태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거야.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견디기가 더 힘든 거야. 하지만 어터슨이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을 꺼내자 레니언 박사는 무척 담담하게 이제 자신은 죽을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았는데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 같네. 몇 주 안 남은 것 같아. 그래, 즐거운 인생이었어. 맘에 드는 인생이었네. 그래, 그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었어. 난 가끔 생각한다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떠나는 게 더 기쁠 것이라고. 지킬도 몸이 좋지 않네. 그 친구를 보았는가? 어터슨이 말했다. 하지만 레니언이 안색을 바꾸며 떨리는 손을 들었다. 난 이제 더 이상 지킬 박사를 만나고 싶지도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네. 레니언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크게 딱 잘라 말했다. 그 인간하고는 완전히 끝났어. 그러니 부디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자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게. 찌찌. 어터슨이 혀를 차고는 한참 동안 말을 않다가 물었다. 레니언, 내가 뭔가 할 일이 없겠나? 우리 셋은 정말 오랜 친구지 않나?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이런 친구들을 사귀겠나?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게. 레니언이 대답했다. 지킬이 날 만나려 하질 않아. 어터슨 변호사가 말했다.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야, 어터슨. 언젠가 내가 죽고 난 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알게 될 걸세. 지금은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네. 그러니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세. 부탁이니 그냥 그래주게. 하지만 이 저주받은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겠거든. 제발 그냥 가주게나. 그자 얘기는 참을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터스는 자리에 앉아 지킬에게 편지를 써서 왜 자신을 집에 들이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레니언과 왜 그렇게 나쁜 감정으로 절교를 하게 되었는지 연유를 물었다. 다음날 어터스는 대체로 감상적인 말이 줄을 이루다가 때로는 종잡을 수 없는 내용으로 표류하는 장문의 답장을 받았다. 레니언과의 다툼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킬의 편지에는 나는 우리의 오랜 친구를 탓하지 않겠네만 2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네. 이제부터 나는 극단적인 은둔 생활을 할 작정이네. 내 집 문이 자네에게조차 굳게 닫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내 우정을 의심하지도 말게. 내가 어두운 길로 가도 그냥 묵인하게. 나는 차마 밝힐 수 없는 형벌과 위험을 자초하고 말았네. 나는 최악의 죄인이지만 최악의 고통을 받는 사람 또한 나일세. 이토록 인간답지 못한 고통과 공포가 이 세상에 있을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어터슨, 이 운명을 가볍게 덜어주기 위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네. 그건 바로 나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이네. 라고 쓰여 있었다. 어터슨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이드의 어두운 영향에서 벗어나자 지킬 박사는 예전의 일과 친구에게로 돌아왔지 않았던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쾌활하고 명예로운 시기가 오리라는 온갖 징조로 미소 지었는데 이제는 순식간에 우정도 마음의 평화도 그의 인생의 전체 흐름도 망가져 버렸다. 너무나 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지킬이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레니언의 태도와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일주일 뒤 레니언 박사가 알아누웠고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장례식을 치른 날 밤 깊은 슬픔에 빠진 어터스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한 빛을 발하는 촛불 옆에 앉아 그의 소중한 친구가 직접 주소를 쓰고 봉인을 한 봉투를 꺼내 앞에 놓았다. J.G. 어터슨이 직접 열어볼 것, 어터슨 본인만 열어볼 수 있으며 그가 사망할 시 개봉하지 말고 파기할 것. 이런 글귀가 봉투 위에 강조되어 쓰여 있었고 어터슨 변호사는 봉투 속에 든 편지를 보는 게 두려웠다. 오늘 한 친구를 땅에 묻었는데 이 편지로 인해 또 다른 친구를 잃게 된다면 어쩌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친구에 대한 불충이라고 책망하며 봉인을 뜯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그 봉투 역시 봉인이 되어 있었고 겉에는 헨리 지킬 박사의 사망 또는 실종 전에는 개봉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터슨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랬다. 분명 실종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오래전에 주인에게 돌려줬던 말도 안 되는 유언장에서처럼 실종이라는 단어와 헨리 지킬이라는 이름이 함께 묶여 나왔다. 하지만 그 유언장에서는 실종이란 단어가 하이드의 사악한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끔찍한 의도로 유언장에 들어간 것이었다. 하지만 레니언의 손으로 쓴 실종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 신탁 관리자인 어터스는 강한 호기심이 일어 개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당장 이 수수께끼의 밑바닥을 파헤치고 싶었다. 하지만 고인이 된 친구에게 직업적인 명예와 믿음을 엄중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봉투를 개인 금고의 맨 안쪽 구석에 그냥 넣어두었다. 호기심을 억누르는 것과 극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날부터 어터스는 살아남은 친구 지킬과 다시 어울릴 수 있기를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바라지는 못할 것 같았다. 어터스는 지킬을 좋게 생각했지만 지킬이 하는 생각들은 불안스럽고 두려웠다. 실제로 지킬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문간에서 거절당하면 오히려 안도가 되었다. 어쩌면 어터스는 스스로 감금을
자처한 지킬의 집안에서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은둔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탁 트인 도시의 공기와 소음에 둘러싸인 채 문간에서 집사 풀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았는지도 모른다. 사실 풀이 전해주는 소식도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지킬 박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실험실 위에 서재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어떤 때는 잠도 그곳에서 자는 모양이었다. 의기소침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으며 뭔가 크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계속 찾아가도 늘 똑같은 소식뿐인지라 어터슨이 지킬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도 점차 줄어갔다. 창가에서 있었던 일. 어느 일요일 어터슨은 엔필드와 일요일이면 늘 하는 산책길에 다시 한번 그 골목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 문 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문을 바라보았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끝난 모양입니다. 더 이상 하이드란 자를 볼 일은 없겠죠. 엔필드가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네. 내가 말했던가? 나도 그 자를 한 번 봤는데 자네처럼 혐오감을 느꼈다고. 어터슨이 말했다. 그 자를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엔필드가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이 문이 지킬 박사의 집 뒷문이란 걸 몰랐다니 변호사님이 저를 얼마나 멍청한 놈으로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부분적으로 변호사님 잘못도 있어요. 그래 자네도 알게 되었나 보군. 만약 그렇다면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창문이나 살펴보세. 사실 난 불쌍한 지킬 그 친구가 걱정스럽다네. 비록 밖에서라도 친구와 마주치게 된다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앞마당은 무척 쌀쌀하고 약간 축축했다. 머리 위 높은 곳의 하늘은 저녁눈로 아직 밝았지만 앞마당은 조급하게 땅거미가 내려앉아 어스레했다. 세 개의 창문 중에서 가운데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창문 가까이에 앉아 참담한 죄수처럼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바람을 쐬고 있는 지킬 박사의 모습이 어터슨의 눈에 들어왔다. 이보게 지킬, 몸은 좀 괜찮아졌나? 어터슨, 난 기운이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다네. 하지만 다행히도 오래 갈 것 같진 않아. 지킬이 쓸쓸하게 대답했다. 너무 집안에만 있어서 그래. 밖으로 나와서 엔필드와 나처럼 혈액순환도 시키고 그래야 해. 이쪽은 내 친척인 엔필드 일세. 엔필드, 저쪽은 지킬 박사네. 당장 나오게 모자를 쓰고 우리와 함께 빨리 한 바퀴 돌아보세. 자넨 참 좋은 친구야. 지킬이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갔다. 나도 정말로 그러고 싶네만 안 되겠네. 안 돼. 안 되겠어. 그건 정말 불가능해. 못하겠네. 하지만 어터슨 자네를 만나서 실로 대단히 기쁘다네. 참으로 반가워. 자네와 엔필드 씨에게 이리 올라오라고 하고 싶지만 방안이 엉망이라 그러지 못하겠네.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서 선체로 자네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군. 어터슨 변호사가 마음씨 곱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지만 그러자고 할 참이었다네. 지킬이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면서 극도로 비참한 공포와 절망의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래의 두 신사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창문이 바로 닫혀버려 그 표정을 아주 잠깐 봤을 뿐이었지만 그 잠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돌아서서 한마디 말도 없이 앞마당을 떠났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골목길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일요일에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근처의 큰 길로 나왔다. 그제서야 어터슨은 동행 쪽으로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창백했으며 눈동자 속에는 똑같은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어터슨 변호사가 나지막이 토해냈다. 하지만 엔필드는 아주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말없이 걸어갔다. 마지막 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난로가에 앉아 있던 어터슨 변호사가 풀의 방문을 받고 놀랐다. 아니 풀, 여긴 어쩐 일인가? 어터슨 변호사는 소리쳐 물었다가 이내 풀을 다시 쳐다보고는 덧붙여 물었다. 무슨 일이 있나? 지킬 박사가 아픈가? 어터슨 변호사님,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풀이 대답했다. 일단 앉아서 포도주를 한 잔 들게. 서두르지 말고 무슨 일로 왔는지 찬찬히 말해보게나. 변호사가 말했다.
변호사님은 지킬 박사님의 생활 방식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시는지도요. 그런데 박사님이 또 서재에서만 두문불출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전 박사님이 그러시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슨 변호사님, 저는 두렵습니다. 이보게, 좀 더 분명히 말해보게. 도대체 뭐가 두렵다는 말인가? 거의 일주일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풀이 어터슨 변호사의 질문을 끈질기게 무시하며 계속 자기 할 말만 했다. 풀의 표정에서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태도도 갈수록 안절부절 못해 보였다. 그리고 처음에 두렵다고 말했던 순간 말고는 어터슨 변호사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지금도 포도주에는 입도 대지 않고 무릎에 잔을 올려놓은 채 시선은 바닥 한 구석으로 향해 있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풀이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자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풀, 분명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있는 모양이군. 뭔지 말해보게. 살인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이라니. 어터슨 변호사가 소리쳤다. 그는 상당히 두려워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소 초조해지기도 했다. 살인이라니 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변호사님, 감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변호사님께서 저와 함께 가셔서 직접 보시겠습니까? 어터스는 대답 대신 벌떡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썼다. 놀랍게도 집사 풀의 얼굴에 크게 안도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풀이 어터슨 변호사를 따라 나서려고 잔을 내려놓을 때 살펴보니 포도주에는 여전히 입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춥고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3월다운 밤이었다. 으스름달은 마치 바람 때문에 기운 듯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훤히 내비치는 모기장천 같은 구름 한 점이 바람에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었고 얼굴색이 울긋불긋해졌다. 게다가 바람이 거리를 휩쓸어 버린 것처럼 그날따라 이상하게 행인들이 없었는데 어터스는 런던의 이 지역에서 그렇게 인적이 끊긴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터스는 그곳이 사람들로 붐볐으면 하고 바랐다. 살면서 그토록 강렬하게 사람들과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기를 바랐던 적은 전혀 없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크나큰 참사가 벌어졌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광장은 온통 바람과 먼지뿐이었고 정원의 가느다란 나무들은 울타리를 따라 늘어선 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두 걸음 앞서 가던 풀이 길 한가운데 멈춰서더니 살을 애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벗고 빨간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서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닦은 땀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난 땀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듯한 괴로움으로 인한 식은땀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자, 변호사님 다 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나도 그러길 바라네 풀. 곧바로 풀이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쇠줄이 걸린 채로 문이 조금 열리며 안에서 묻는 소리가 들렸다. 집사님이세요? 괜찮네, 문을 열게. 풀이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응접실에 불이 훤히 밝혀진 채 난로가 활활 지펴져 있었고 난로 주위에는 남녀 가릴 것 없이 하인들을 전원이 양떼처럼 한데 모여 서 있었다. 어터슨을 보자 가정부가 감정이 격해져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요리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터슨 씨가 왔어요. 라고 외치며 마치 그를 안으려는 듯이 앞으로 달려왔다. 이런 무슨 일인가? 왜 다들 여기에 모여 있나? 이러면 안 되질 않나? 보기에도 정말 좋지 않군. 자네들 주인이 무척 화가 나겠어. 어터슨 변호사가 언짢게 나무랐다. 변호사님,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풀이 말했다. 아무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 완전한 침묵이 뒤따랐다. 훌쩍거리던 하녀만이 소리 높여 목 놓아 울었다. 닥치지 못해. 신경이 곤두선 풀이 사나운 말투로 하녀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어린 하녀가 오히려 더 크게 목청껏 울자 다들 움찔하며 무시무시한 일을 예상하는 얼굴로 안쪽 문을 바라보았다. 풀이 식탁 차리는 일을 돕는 소년에게 지시를 내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넌 촛불을 가져다 다오. 당장 이 일을 끝맺어야겠어. 그런 뒤 풀은
어터슨 변호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부탁하며 앞마당 쪽으로 앞장섰다. 자, 변호사님, 이제 최대한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들키지 말고 잘 엿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에서 변호사님에게 들어오라고 해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예기치 못한 결말에 어터스는 신경이 곤두서서 마음의 평정을 거의 잃었다. 하지만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켜 집사를 따라 실험실 건물로 들어갔다. 나무 상자들과 병들로 어질러진 해부 강의실을 지나 계단 발치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풀이 한쪽에 서서 잘 들어보라고 몸짓으로 신호를 했다. 풀이 촛불을 내려놓고 마음을 굳건히 다진 다음 계단을 올라 다소 머뭇거리며 빨간 모직천을 씌운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주인님, 어터슨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풀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어터슨 변호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한 번 더 격렬하게 신호를 했다. 안에서 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못 만난다고 전하게. 불만스러운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풀은 의기양양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푸른 촛불을 다시 집어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큰 부엌으로 어터슨 변호사를 안내했다. 부엌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바닥에는 딱정벌레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변호사님, 저희 주인님 목소리가 맞던가요? 풀이 어터슨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많이 변한 것 같더군. 어터슨 변호사가 무척 창백한 얼굴로 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변했다고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댁에 20년이나 있었는데 주인님 목소리 하나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사님. 주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주인님이 하느님을 크게 외쳐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여드레 전에 말입니다. 대체 주인님, 대신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며 왜 저기에 있는지 하늘에 소리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기이한 이야기로군. 풀 이보게. 그건 참으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일세. 어터슨이 손가락을 깨물며 말했다. 자네 추측이 맞다고 가정해보세. 그러니까 지킬 박사가 그래 살해당했다고 말이야. 살인자가 뭐 때문에 계속 저 안에 있겠나. 그건 이치에 맞지 않네. 말이 안 돼. 어터슨 변호사님은 납득시키기 힘든 분이시지만 변호사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지요. 지난주 내내 저 서재 안에 있는 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변호사님은 누굴 말하는지 아시죠? 뭔지 몰라도 밤낮으로 무슨 약품을 구해오라고 고함쳤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약품을 얻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때로는 주인님의 방식이긴 하지만 필요한 약품의 주문서를 써서 계단에 던져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본 건 그런 종이들 뿐이었습니다. 문은 늘 닫혀 있고 문 앞에 식사를 놔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안으로 들여갔습니다. 변호사님, 그자는 매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주문서를 내놓으며 불평을 터뜨렸고 저는 불이 나게 시내에 있는 모든 약품 도매상을 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서에 적힌 약품을 구해서 돌아올 때마다 약품에 불순물이 섞였다며 반품하라는 지시서와 함께 다른 약품 도매상에 내일 또 다른 주문서가 나왔어요. 변호사님, 무엇 때문에 필요한 약품인지는 몰라도 그 약품이 대단히 절실하게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 종이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 어터슨이 물었다. 풀이 호주머니를 더듬어 구겨진 쪽지를 건넸고 어터슨 변호사는 촛불 가까이 몸을 기울여 그 쪽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쪽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킬 박사가 모 약품상에 인사를 드립니다. 모 약품상에 지난번 샘플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제가 쓰고자 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00 모모년 저는 귀 약품상에서 그 약품을 다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정성을 들여 꼼꼼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일한 품질의 약품이 남아있으면 즉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제게 그 약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